폭우가 쏟아지던 밤 치킨 배달을 하던 18살 소년이 우연히 멈춘 건물의 환기창 너머로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수갑에 묶인 채 강제로 약을 삼키고 있는 백발의 노인.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구해주면 70억. 그 순간 노인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살려달라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내려와라 명령하는 눈이었습니다. 소녀는 결국 돌아서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 선택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됩니다. 과연 그때 내려갔어야 했던 걸까요? 70억이라는 선택 앞에서 소녀는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곳에 평안과 행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밤 11시를 넘긴 강원도 산골 마을에는 하늘이 뚫린 것처럼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아스팔트 위로 빗물이 강줄기처럼 흘러내렸고 가로등 불빛은 물 안개에 갇혀 제 빛의 절반도 내지 못하고 있었죠. 이런 밤에는 배달 주문이 폭주합니다. 하지만 잡는 사람은 없어요. 목숨이 아깝거든요. 18살 서준우는 배달 앱 화면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헬멧 안으로 스며드는 빗물이 눈꺼풀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닦을 겨를이 없었어요. 화면에 떠오른 주문 하나가 준우의 눈을 사로잡았거든요. 치킨 2마리, 맥주 6캔, 대자 족발. 배달지는 산꼭대기 별장. 배달비 12,000원. 다른 라이더들이 전부 거절한 주문이었죠. 준우의 엄지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습니다. 머릿속에 숫자 하나가 떠올랐어요. 밀린 병원비 60만 원. 어머니는 12년 전 건설 현장 사고로 허리를 다친 뒤 한 번도 제대로 일을 못 하셨습니다. 병원에서 통보가 왔어요. 한 달 안에 밀린 비용을 갚지 못하면 입원 치료를 중단하고 퇴원 조치하겠다고요. 준우가 배달을 시작한 것도 쉬는 날 없이 오토바이에 올라타는 것도 전부 그 돈 때문이었던 거예요. 준우는 이를 악물고 수락 버튼을 눌렀습니다. 산길은 지옥이었어요. 아스팔트가 끝나는 지점부터 자갈과 진흙이 뒤섞인 비포장 도로였거든요. 빗물을 머금은 진흙이 바퀴를 잡아 끌었고 자갈이 튕겨 올라와 발목을 때렸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 바깥은 먹물을 쏟아부은 듯한 어둠뿐이었고 빗소리와 엔진 소리가 뒤엉켜 귀가 먹먹했어요. 40분이 2시간처럼 느껴졌죠. 산꼭대기에 도착했을 때 준우는 숨이 턱까지 차올라 있었습니다. 헬멧 안에 고인 김이 시야를 뿌옇게 가렸고 장갑 안쪽은 빗물과 땀이 뒤섞여 끈적거렸어요. 바이저를 올리자 빗줄기가 얼굴을 때렸지만 눈앞에 나타난 별장의 모습에 준우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3층짜리 콘크리트와 유리로 된 건물이 산꼭대기를 통째로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대문 앞에 검은색 SUV 2대, 건물 곳곳에 CCTV 카메라 빨간 불빛. 산골에 이런 건물이 있다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었죠. 대문 앞에서 검은 우산을 쓴 경비원 2명이 준우를 맞았는데 인상이 험한 사내들이었어요. 한 명이 배달 가방을 거의 뺐다시피 가져가더니 치킨 상자를 열어보고 맥주 캔 개수를 세고 족발 포장 상태까지 살폈습니다. 여기 놓고 가. 목소리가 차갑고 단호했죠. 준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배달비 12,000원이 앱에 찍히는 걸 확인하며 오토바이 쪽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오토바이를 세워둔 별장 측면 벽 아래에 환기창이 길게 늘어서 있었어요. 지하실로 통하는 작은 창이었죠. 그중 하나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준우가 헬멧끈을 고치려고 몸을 숙이는 순간 그 환기창 유리 안쪽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어요. 처음에는 빗물에 비친 자기 그림자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었어요. 유리 너머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백발의 노인이 좁은 침대 위에 누워 있었어요. 한쪽 손목이 침대 프레임에 수갑으로 묶여 있었죠. 광대뼈가 도드라질 만큼 야윈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흐리멍덩한 노인의 눈이 아니었어요. 차갑고 날카롭고 살아있는 눈이었죠. 노인의 눈이 준우를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빗줄기와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정면으로 마주쳤어요. 노인의 눈빛에는 애원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명령에 가까운 너는 이것을 봐야 한다는 듯한 차가운 힘이 담겨 있었죠. 준우의 등줄기를 타고 빗물과는 다른 종류의 향기가 쭉 내려갔어요. 노인이 묶이지 않은 손으로 침대 옆 종이를 더듬어 집었습니다. 그리고 수갑에 쓸려 벗겨진 손목의 상처에서 배어나온 피를 검지 끝에 묻혔어요. 떨리는 손가락으로 종이 위에 글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 획 한 획. 느리지만 또렷한 손놀림이었죠. 펜도 잉크도 없는 지하실에서 노인이 찾아낸 유일한 필기도구가 자기 몸에서 나온 피였던 거예요. 준우는 숨도 쉬지 못한 채 유리 너머의 그 장면을 지켜봤어요. 노인이 종이를 환기창 유리에 바짝 갖다 댔습니다. 거칠고 비뚤어진 획 사이로 붉은 글씨가 읽혔어요. 날 구해주면 70억. 준우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심장이 가슴팍 안에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손끝이 차갑게 저려왔습니다. 수갑, 지하실, 70억. 바로 그 순간 지하실 안쪽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어요. 남자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노인의 침대 옆으로 다가가더니 주사기를 집어들었죠. 노인이 고개를 내저으며 몸을 비틀었습니다. 묶인 손목에서 수갑이 철커덕거렸어요. 하지만 남자는 능숙한 동작으로 노인의 팔을 눌러 고정하더니 주사 바늘을 찔러 넣었습니다. 그리고 약봉지를 뜯어 노인의 입에 밀어넣고 턱을 위로 쳐들어 강제로 삼키게 했죠. 준우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눈앞의 현실과 동시에 머릿속에서 전혀 다른 장면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보육원, 12살의 준우. 밤마다 울었더니 보육사가 약을 억지로 입에 밀어넣던 그 손. 턱을 틀어쥐고 삼키라고 소리치던 목소리. 삼키지 않으면 밥을 안 준다던 위협. 과거의 공포와 지금 눈앞의 광경이 한 장의 사진처럼 포개졌죠. 노인의 눈이 서서히 흐려졌습니다. 약이 듣기 시작한 거였어요. 들어올리고 있던 종이가 힘없이 손에서 빠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70억이라는 글씨가 콘크리트 바닥 위에 엎어져 보이지 않았죠. 흰 가운의 남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문을 닫고 나갔어요. 준우는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빗물이 헬멧 틈새로 흘러들어 목덜미를 적셨지만 느끼지 못했어요. 몇 초가 지났는지 몇 분이 지났는지 알 수 없었죠. 결국 준우는 소리 한 번 내지 못한 채 떨리는 손으로 시동을 걸고 비에 젖은 산길을 내려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준우는 젖은 옷도 벗지 않은 채 방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천장에 금간 자국을 멍하니 올려다보며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눈을 감으면 수갑에 묶인 손목이 보였고 눈을 뜨면 붉은 글씨가 천장에 떠다니는 것 같았죠. 경찰에 신고하자니 증거가 없었습니다. 산골 배달부가 재벌 별장에서 감금된 노인을 봤다고 하면 누가 믿어주겠어요? 그냥 있자니 노인의 그 눈빛이 가슴팍에 못처럼 박혀 빠지지 않았습니다. 도와달라는 애원이 아니라 너는 이미 봤다는 선고 같았던 그 시선이었죠. 하지만 준우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그 노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별장 지하에 갇힌 진실이 자신의 어머니와 어떤 끈으로 이어져 있는지를요.
그날 밤 준우가 본 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이 밝았지만 준우의 밤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환기창 너머의 노인이 보였고 눈을 뜨면 붉은 글씨가 시야를 가렸어요. 새벽부터 배달 앱을 켜고 주문을 잡아 돌았지만 오토바이 핸들을 잡은 손끝에 감각이 없었죠. 치킨집 앞에서 대기하는 동안에도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음식을 건네는 동안에도 머릿속에서는 같은 장면이 끊임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수갑, 주사기, 흐려지는 눈동자, 콘크리트 바닥에 엎어진 종이. 오후 2시 준우는 배달 앱을 껐어요. 주문이 3건이나 대기 중이었지만 손가락이 수락 버튼 위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토바이 시동을 걸고 어젯밤 올라갔던 그 산길로 향했어요. 배달 가방은 없었습니다. 가방 대신 가슴팍 안쪽에 어젯밤부터 꺼지지 않는 불덩이 하나만 품고 있었죠. 낮에 보는 산길은 밤과 전혀 달랐어요. 어젯밤 먹물처럼 까맣던 숲이 햇빛 아래서 초록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우의 심장은 어젯밤보다 더 빠르게 뛰고 있었죠. 어젯밤에는 몰랐거든요. 지금은 수갑에 묶인 사람이 있다는 걸 알면서 제 발로 다시 찾아가고 있는 거였습니다. 별장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준우는 오토바이를 산길 옆 숲속에 세웠어요. 나뭇가지 사이로 살폈더니 대문 앞에 SUV 한 대가 서 있었고 경비원 한 명이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준우는 숲을 따라 별장 측면으로 돌아갔어요. 어젯밤 오토바이를 세워뒀던 바로 그 자리. 환기창이 햇빛 아래서도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준우는 환기창 앞에 쪼그려 앉았어요.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3번 반복하고 나서야 손가락 끝으로 유리를 조심스럽게 두드렸어요. 똑똑똑. 작지만 또렷한 소리가 유리를 타고 안쪽으로 퍼져나갔죠. 안쪽에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 누워있던 노인이 고개를 돌렸어요. 어젯밤 약에 취해 흐려졌던 눈동자가 오늘은 또렷하게 살아있었습니다. 노인이 준우를 알아봤어요. 환기창 유리 너머로 두 사람의 시선이 다시 한번 마주쳤죠. 어젯밤과 같은 차가운 눈빛. 하지만 오늘은 거기에 한 가지가 더 섞여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한 빛이었죠. 준우가 유리에 입을 바짝 대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왔던 배달부예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노인이 수갑에 묶이지 않은 손으로 환기창 쪽을 가리키며 입을 열었어요. 유리를 사이에 두고 있어서 소리가 작았지만 준우는 귀를 유리에 갖다 대고 한 글자 한 글자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름이 뭔가 짧고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도움을 청하는 사람의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면접관이 지원자에게 묻는 것 같은 윗사람의 어조였죠. 서준우요. 배달 라이더입니다. 나는 한도그룹 회장 한재현이다. 준우의 눈이 커졌어요. 한도그룹이라면 건설, 유통, 호텔까지 손대지 않은 곳이 없는 재벌 그룹 아닙니까? 뉴스에서 몇 번 본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뉴스에서 본 한재현 회장은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고 기자회견장에 서 있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눈앞에 수갑에 묶여 누워있는 이 야윈 노인과는 도저히 겹쳐지지 않았죠. 3년 전 건강 악화로 퇴임했다는 기사가 나갔을 거다. 전부 거짓이야. 노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유리를 통해 전해지는 음성이 갈라지고 있었지만 한마디 한마디에 담긴 분노는 선명했어요. 내 아들 동훈이가 꾸민 짓이다. 치매 진단서를 위조해서 경영권을 빼앗고 6개월째 이 지하실에 가두고 있어. 준우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어요. 재벌 회장이 친아들에게 감금당하고 있다니요.
하지만 수갑 자국이 선명한 손목과 어젯밤 강제로 약을 먹이던 흰 가운의 남자가 떠올랐죠. 꾸며낸 이야기치고는 너무 구체적이었습니다. 못 믿겠으면 시험해봐. 노인이 준우의 망설임을 읽었는지 이렇게 말했어요. 한도건설이 3년 전 강원도에 시공한 리조트가 있다. 거기 철근 등급이 HD 400이 아니라 SD 300을 썼어. 설계 하중의 70%밖에 못 버티는 불량 철근이지. 준우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랐어요. 하지만 노인이 숫자와 전문 용어를 막힘없이 쏟아내는 것만큼은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치매 환자가 아니었어요. 하도급 구조도 말해줄까? 1차 하도급이 삼성 ENG, 2차가 동해종합건설, 3차가 영진토건. 치매 환자가 이런 걸 기억하겠나? 노인의 눈빛이 준우를 정면으로 꿰뚫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눈이었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증명하기 위해 숫자를 무기로 쓰고 있었죠. 준우는 그 눈빛 앞에서 더 이상 의심을 붙들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믿어요. 준우의 입에서 두 글자가 나왔어요. 노인의 표정이 처음으로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안도가 아니었어요. 굳어있던 입꼬리가 아주 살짝,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만큼 움직였죠. 마치 오랜 시간 기다려온 말을 드디어 들었다는 듯 했습니다. 내일 오후 3시에 내 아들이 이 별장에 온다. 노인의 목소리가 한 톤 더 낮아졌어요. 유리에 바짝 입을 대고 말하는 숨소리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그놈한테 이상한 버릇이 하나 있어. 올 때마다 직접 요리를 해서 나한테 먹여. 아버지한테 마지막 효도를 한다는 식이지. 웃기는 놈이야. 가둬놓고 밥을 해주는 게 효도라니. 노인의 목소리에 쓴웃음이 섞였어요. 하지만 금방 다시 차가워졌습니다. 중요한 건 그때 경비원을 전부 내보낸다는 거다. 자기가 아비한테 하는 짓을 남이 보는 꼴을 못 참아. 오후 3시에 와서 1시간 안에 돌아가. 그게 유일한 빈틈이다. 준우의 입이 바짝 말랐어요. 노인이 단순히 구해달라고 매달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6개월을 이 지하실에 갇혀 있으면서 아들이 오는 패턴을 관찰하고 경비원이 빠지는 시간을 계산하고 빈틈을 노릴 사람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어젯밤 폭우 속 배달부였던 거죠. 환기창은 바깥에서 얇은 쇠막대를 틈새에 밀어넣으면 안쪽 걸쇠를 밀어 올릴 수 있어. 이 별장 설계를 내가 직접 잡았으니까 확실하다. 노인이 마지막으로 덧붙였어요. 70억은 약속이다. 나는 한 번 한 말은 번복하지 않아. 준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70억이라는 숫자보다 더 강하게 가슴을 누르는 건 다른 거였죠. 어젯밤 강제로 약을 삼켜야 했던 노인의 모습, 보육원에서 턱을 잡히고 약을 삼켜야 했던 12살의 자기 자신. 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환기창 유리 너머로 노인이 그 고개짓을 확인하고는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노인의 어깨에서 힘이 빠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준우는 소리 없이 환기창에서 물러나 숲속으로 사라졌어요. 오토바이에 올라타고 산길을 내려오는 동안 머릿속은 숫자와 시간으로 가득 찼습니다. 내일 오후 3시, 경비원이 빠지는 1시간, 환기창, 수갑. 집에 돌아온 준우는 방문을 닫고 바닥에 앉았어요. 스마트폰을 꺼내 검색창에 글자를 입력했습니다. 한도그룹 회장 한재현. 화면에 기사가 줄줄이 떴죠. 3년 전 퇴임 기사 이후 공식 행적이 없었어요. 건강 악화로 요양 중이라는 아들 측 발표만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한재현 회장의 얼굴. 양복을 차려입은 당당한 모습이었지만 광대뼈의 각도와 눈매가 오늘 환기창
너머에서 본 노인과 정확히 겹쳤어요. 준우의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습니다. 검색 결과 중 하나가 눈에 들어온 거였어요. 한도건설 시공 리조트 철근 붕괴 사고, 부상 노동자 47명. 기사 날짜는 12년 전이었습니다. 준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12년 전, 어머니가 허리를 다친 그 사고였습니다. 화면을 스크롤하는 손끝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죠. 부상 노동자 명단은 기사에 나와 있지 않았지만 준우는 알고 있었어요. 그 47명 중 한 사람이 자기 어머니 서말숙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준우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내일 오후 3시 그 별장 안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구원인지 파멸인지를요. 다음 날 아침 준우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을 잔 건지 안 잔 건지 구분이 안 되는 밤이었어요. 눈을 감으면 환기창 너머 노인의 얼굴이 떠올랐고 눈을 뜨면 오후 3시라는 숫자가 천장에 새겨져 있는 것 같았죠. 준우는 세수도 대충 마치고 오토바이에 올라탔습니다. 향한 곳은 배달 가게가 아니었어요. 마을 초입에 있는 철물점이었습니다. 페인트 냄새와 쇳가루 냄새가 뒤섞인 좁은 가게였죠. 준우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이었어요. 배달이 없는 날이면 이곳에서 물건을 나르고 선반을 정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시급이 배달보다 적었지만 안정적이었고 무엇보다 철물점 사장이 준우를 사람 대접해주는 몇 안 되는 어른 중 하나였어요. 사장님, 볼트 커터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준우가 최대한 자연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하지만 자연스럽다고 생각한 건 본인뿐이었죠. 목소리가 반톤 높았고 눈이 어딘가를 피하고 있었거든요. 볼트 커터? 뭐 했을 건데? 사장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어머니 병원 침대 옆에 달린 쇠고리가 녹이 슬어서요. 풀리지가 않아서 잘라야 할 것 같아요. 거짓말이 입에서 나왔어요. 준우는 거짓말에 능숙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거짓말은 막힘없이 흘러나왔죠. 아마 어머니를 갖다 붙이면 어떤 말이든 진심처럼 들리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사장이 뒤편 선반에서 볼트 커터를 꺼내 건네줬습니다. 묵직한 쇠 손잡이가 준우의 손바닥에 닿았어요. 차갑고 단단한 감촉이었죠. 이걸로 수갑 체인을 자를 수 있을까? 준우는 볼트 커터를 배달 가방 바닥에 넣고 그 위에 수건 2장을 덮었습니다. 가방 지퍼를 올리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철물점을 나온 준우는 오토바이에 걸터 앉아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어젯밤 검색하다 말았던 기사를 다시 열었어요. 한도건설 시공 리조트 철근 붕괴 사고. 12년 전 기사였습니다. 화면을 스크롤하며 기사 내용을 읽어 내려갔죠. 사고 원인은 부실 시공이었어요. 설계와 다른 등급의 철근을 사용했고 하도급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전무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부상 노동자 47명, 그중 중상자가 12명이었어요. 기사에는 피해 노동자들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았지만 준우는 그 12명 중 한 사람을 알고 있었습니다. 서말숙, 준우의 어머니였어요. 12년 전 어머니는 그 리조트 공사 현장에서 미장 보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도급의 하도급, 3차 하청 업체 소속 일용직 노동자였죠. 새벽 5시에 나가서 밤 9시에 돌아오는 생활이었어요. 손등이 시멘트에 갈라지고 무릎이 콘크리트 가루에 절어 있어도 어머니는 한 번도 쉰 적이 없었습니다. 어린 준우를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요. 철근 구조물이 무너졌을 때 어머니는 2층 작업대 위에 있었어요. 아무런 경고도 없었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발밑이 꺼졌고 콘크리트 파편과 철근 더미가 어머니 위로 쏟아졌죠.
3시간 만에 구조됐지만 허리뼈 2개가 부서져 있었어요. 회사 측은 산재 처리를 최소화했습니다. 어머니에게 돌아온 보상금은 고작 800만 원이었어요. 수술비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었죠. 어머니는 그 돈으로 첫 번째 수술만 간신히 받고 두 번째 수술은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때부터 허리를 제대로 펴지 못하게 됐어요. 일을 할 수 없게 됐고 빚이 쌓이기 시작했죠. 어린 준우를 돌볼 형편이 안 되자 어머니는 눈물을 삼키며 아들을 보육원에 맡겨야 했습니다. 보육원 현관에서 어머니가 돌아서던 뒷모습을 준우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어요. 구부러진 허리, 절뚝거리는 걸음, 그리고 끝내 돌아보지 못하고 코를 훔치던 그 모습을요. 3년 뒤 어머니가 다시 보육원을 찾아왔습니다. 몸이 조금 나아졌다며 준우를 데리러 온 거였죠. 하지만 허리는 여전히 굽어 있었고 손에 든 비닐봉지 안에는 준우가 좋아하던 찐빵 2개가 전부였어요. 그날부터 모자는 다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했지만 떨어져 있던 3년보다는 나았어요. 준우의 손가락이 스마트폰 화면 위에서 멈췄어요. 기사 하단에 한도건설 측 입장이 실려 있었습니다. 당시 한도건설 대표이사 한재현 회장은 유감의 뜻을 표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한다고 밝혔다. 한재현. 어제 환기창 너머에서 자신의 이름을 밝혔던 바로 그 노인이었어요. 유감이라는 2글자로 47명의 피를 닦아낸 사람이었죠. 준우의 머릿속에서 2개의 퍼즐이 소리를 내며 맞물렸습니다. 어머니의 허리를 부순 회사의 주인이 지금 수갑에 묶여 자기에게 구해달라고 한 사람이었어요. 70억을 주겠다고 한 사람이 어머니에게 800만 원짜리 보상금을 던져주고 입을 닫게 만든 사람이었던 겁니다. 손에 든 스마트폰이 뜨겁게 느껴졌어요. 아니, 스마트폰이 뜨거운 게 아니라 준우의 손바닥이 불에 댄 것처럼 달아오르고 있었죠. 분노인지 배신감인지 구분이 안 되는 감정이 가슴 밑바닥에서 끌어올랐습니다. 구해줘야 할 사람이 원수였어요. 도와줘야 할 이유와 도와주면 안 되는 이유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죠. 준우는 스마트폰을 꺼버리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었어요. 어젯밤 폭우가 거짓말처럼 개어 있었죠. 그런데 준우의 머릿속은 어젯밤보다 더 거센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노인을 구하면 70억을 받을 수 있어요. 그 돈이면 어머니 병원비는 물론이고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죠. 하지만 그 돈을 주는 사람이 어머니의 허리를 부순 장본인이었습니다. 구해주면 은인이 되고 안 구해주면 그냥 남이에요. 그런데 구해준 뒤에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어머니는 뭐라고 할까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오토바이 안장 위에서 다리를 늘어뜨린 채 눈은 하늘을 보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머릿속에서는 2개의 얼굴이 번갈아 나타났습니다. 환기창 너머 수갑에 묶인 노인의 얼굴, 그리고 병원 침대에서 허리를 펴지 못하는 어머니의 얼굴. 그때 주머니 속 스마트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뜬 이름은 어머니였습니다. 준우야, 엄마야. 밥은 먹었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언제나 똑같았어요.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들에게 전화할 때만큼은 밝은 척하는 목소리였죠. 그 억지 밝음이 준우의 가슴을 칼날처럼 베었습니다. 네, 먹었어요. 어머니는요? 응, 엄마도 먹었어. 그런데 준우야, 병원에서 또 연락 왔어. 이번 달 안에 밀린 거 못 내면 진짜 퇴원시킨대. 말끝이 흐려졌어요. 밝은 척하던 가면에 금이 가더니 그 틈새로 미안함이 배어나왔습니다. 아들한테 이런 말을 해야 하는 자신이 한심하다는 듯 어머니의 숨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가늘게 떨렸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준우는 전화를 끊고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손등으로 눈가를 한번 훔쳤습니다. 울지 않았어요. 눈물이 나올 만큼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지금 필요한 건 눈물이 아니라 어머니 병원비였습니다. 아니, 지금 당장 필요한 건 그보다 더 큰 결심이었어요. 준우는 배달 가방을 열었습니다. 수건 아래 묵직하게 누워있는 볼트 커터가 보였죠. 차갑고 단단한 쇠손잡이. 이걸 들고 산을 올라가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였어요. 경비원에게 들키면 끝이고 성공해도 재벌가의 일에 엮이는 겁니다. 18살 배달부가 감당할 수 있는 무게가 아니었죠. 준우는 가방 지퍼를 닫았습니다. 오토바이 시동을 걸었어요. 엔진이 부르릉 소리를 내며 깨어났죠. 준우는 핸들을 잡고 산 쪽을 바라봤습니다. 나무 사이로 산꼭대기 별장의 유리 외벽이 햇빛에 반사되어 번뜩이고 있었어요. 오후 3시까지 4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원수든 아니든 수갑에 묶인 사람을 본 순간 이미 결정은 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보육원에서 턱을 잡히고 약을 삼켜야 했던 12살의 자기 자신이 그 지하실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준우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오후 3시 그 별장 안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단순한 구출이 아니라는 것을요. 노인이 품고 있는 서류 봉투와 외장 하드 디스크 속에 어머니의 사고 진실까지 담겨 있다는 사실을요. 오후 2시 45분. 준우는 별장에서 500m쯤 떨어진 숲속에 오토바이를 세웠습니다. 시동을 끄자 엔진 소리가 사라지고 산속의 정적이 귀를 덮었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 어디선가 울어대는 산새 소리. 평화로운 오후였죠. 하지만 준우의 심장은 가슴팍 안에서 북을 치듯 뛰고 있었습니다. 배달 가방 지퍼를 열었어요. 수건 아래 볼트 커터가 묵직하게 누워 있었죠. 손잡이를 쥐자 차가운 쇠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이걸 들고 나서는 순간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준우도 알고 있었어요. 가방을 어깨에 메고 숲 사이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낙엽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릴 때마다 온몸이 움찔했어요. 나무 사이로 별장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제까지 대문 앞에 서 있던 검은색 SUV가 보이지 않았어요. 경비원 차량이 사라진 거였죠. 대신 낯선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별장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트렁크가 열려 있었고 안에 식재료 박스가 보였어요. 노인이 말했던 대로였습니다. 아들이 온 거예요. 그리고 경비원은 내보냈죠. 준우는 숲을 따라 별장 측면으로 돌아갔어요. 발밑 낙엽을 밟지 않으려고 한 걸음 한 걸음 발끝으로 디뎠습니다. 환기창 앞에 도착했죠. 쪼그려 앉아 무릎이 흙바닥에 닿았고 축축한 냉기가 바지 천을 뚫고 올라왔어요. 심장이 목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배달 가방에서 볼트 커터 손잡이 끝에 달린 얇은 쇠 부분을 빼냈어요. 노인이 알려준 대로 환기창 틈새에 밀어 넣었습니다. 안쪽 걸쇠를 더듬어 찾았어요. 위로 밀자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걸쇠가 풀렸죠. 환기창이 열렸습니다. 가로로 길고 세로로 좁은 창이었어요. 준우의 마른 체구가 아니었으면 통과가 불가능한 크기였죠. 가방을 먼저 밀어넣고 머리부터 몸을 집어넣었습니다. 어깨가 창틀에 걸렸어요. 콘크리트 모서리가 쇄골을 눌러 뼈가 꺾일 것 같은 통증이 왔지만 이를 악물고 밀었죠. 옷이 찢어지는 소리가 났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팔로 바닥을 짚으며 몸을 끌어당기자 나머지 몸이 미끄러지듯 안으로 빠져들었어요. 콘크리트 바닥에 손바닥이 닿았습니다. 차갑고 축축했고 곰팡이 냄새가 코끝을 찔렀죠. 지하 방 안은 어두웠습니다.
환기창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유일한 광원이었어요. 먼지가 빗줄기 속에서 천천히 떠다니고 있었죠. 그리고 그 빛이 닿는 끝자락에 침대가 있었습니다. 노인이 준우를 보고 있었어요. 어젯밤 그저께와 똑같은 차가운 눈빛이었지만 오늘은 거기에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준비가 됐다는 눈빛이었죠. 준우는 볼트 커터를 꺼냈어요. 노인의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수갑이 노인의 왼쪽 손목과 침대 프레임을 잇고 있었죠. 수갑에 쓸린 손목 피부가 벗겨져 붉게 부어올라 있었어요. 6개월 동안 이 쇠에 묶여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준우는 볼트 커터의 날을 수갑 체인에 갖다 댔어요. 손잡이를 두 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힘을 주는 순간 손잡이가 미끄러졌어요.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거든요. 준우는 장갑을 벗어 바닥에 던지고 맨손으로 다시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쇠 손잡이의 차가운 감촉이 손금 위를 눌렀어요. 이번에는 이를 악물고 온 힘을 실었습니다. 어깨 근육이 부르르 떨렸고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죠. 쨍! 쇠가 끊어지는 소리가 지하 방 안에 울렸습니다. 생각보다 큰 소리였어요. 밀폐된 콘크리트 공간에서 쇠소리가 벽을 타고 퍼져나갔죠. 준우와 노인이 동시에 숨을 멈추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위층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1초, 3초, 5초, 정적이 계속됐습니다. 멀리서 수도꼭지 트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주방에서 나는 소리였죠. 아들이 아직 요리에 집중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노인이 6개월 만에 침대에서 일어섰습니다. 양쪽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무릎이 꺾이면서 몸이 앞으로 쏠렸죠. 준우가 재빨리 팔을 뻗어 노인의 겨드랑이를 받쳤습니다. 노인의 몸무게가 준우의 어깨 위로 실렸어요. 뼈만 남은 것처럼 가벼웠지만 6개월간 누워만 있던 몸이라 스스로는 한 발짝도 뗄 수 없었죠. 두 사람은 지하 계단을 통해 1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계단이 12개였어요. 하나를 오를 때마다 노인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준우가 한 팔로 노인의 허리를 감싸고 다른 손으로 난간을 잡으며 한 계단씩 끌어올렸어요. 6번째 계단에서 노인의 무릎이 꺾였죠. 몸이 뒤로 넘어가려는 걸 준우가 가슴으로 받아냈습니다. 노인의 뼈만 남은 등짝이 준우의 가슴에 부딪혔어요. 늑골이 만져질 정도로 마른 몸이었죠. 노인의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하지만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았어요. 이를 악물고 다리에 힘을 넣는 노인의 턱 근육이 돌처럼 굳어 있었죠. 1층 복도에 발을 디딘 순간 주방 쪽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마 위에서 칼이 규칙적으로 내려치는 소리였어요.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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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일정한 간격.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리듬이었죠. 그 소리 사이사이로 냄비에서 물 끓는 소리가 보글보글 섞여들었습니다. 마늘을 볶는 고소한 냄새까지 복도를 타고 흘러왔어요. 아들이 재료를 썰고 있는 거였죠. 복도 끝 주방 문 아래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준우와 노인 사이에 있는 것은 복도 하나, 그리고 그 복도 끝에 칼을 든 남자가 있었어요. 두 사람은 벽에 등을 바짝 붙이고 반대쪽으로 이동했어요. 서재 문이 보였습니다. 준우가 문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돌렸죠. 삐걱 소리가 날까봐 밀리미터 단위로 돌렸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두 사람이 서재 안으로 미끄러지듯 들어갔죠. 서재 안은 책장과 가죽 소파로 채워져 있었어요. 벽 한쪽에 벽난로가 있었습니다. 노인이 벽난로 안쪽을 가리켰어요. 준우가 벽난로 안으로 상체를 밀어넣자 안쪽 벽에 벽돌이 일정하게 박혀 있었죠. 노인이 속삭였습니다. 왼쪽에서 3번째, 아래에서 2번째. 준우의 손이 벽돌을 더듬었어요.
해당 벽돌이 다른 것보다 살짝 튀어나와 있었죠. 손가락 끝으로 누르자 딸깍 소리와 함께 벽돌 아래쪽 벽이 열렸어요. 금고였습니다. 안에 서류 봉투 하나와 외장 하드 디스크 하나가 놓여 있었죠.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두 가지를 꺼내 품에 넣었습니다. 바로 그때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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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칼소리가 멈췄어요. 서재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준우의 숨이 목구멍에서 딱 멈췄어요. 노인의 손이 준우의 팔을 움켜쥐었죠. 손가락에 뼈가 느껴질 만큼 세게요. 두 사람 다 숨을 삼켰습니다. 입을 다물고 코로만 숨을 쉬었는데 그 숨소리마저 서재 벽에 부딪혀 되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심장 박동이 고막을 때렸죠. 1초, 2초, 3초, 4초,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천천히 주방에서 나오는 발소리였습니다. 슬리퍼가 마루 바닥을 끄는 소리였죠. 슥, 슥. 서재 문 쪽으로 다가오는 건지 멀어지는 건지 분간이 안 됐어요. 준우의 등에서 식은땀이 줄기를 이루며 허리 아래까지 흘러내렸습니다. 발소리가 멈췄어요. 화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 그리고 닫히는 소리, 잠금 장치가 돌아가는 딸깍 소리까지 들렸죠. 물 내리는 소리가 나기 전까지 약 2분. 그 2분 안에 서재를 나가야 했습니다. 준우의 온몸에서 힘이 빠졌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노인도 움켜쥐고 있던 준우의 팔에서 손을 풀었어요. 두 사람은 소리 없이 눈을 마주쳤죠. 노인이 서재 안쪽 벽을 턱짓으로 가리켰습니다. 서재 뒤편에 다용도실로 통하는 문이 하나 더 있었던 거예요. 준우는 노인의 팔을 다시 어깨에 걸치고 그 문을 향해 발을 뗐습니다. 화장실에서 물 내리는 소리가 들리기 전에 두 사람의 그림자가 서재에서 사라졌어요. 하지만 준우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이 별장 안에 노인만 알고 있는 또 하나의 비밀 통로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통로 끝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자유만은 아니라는 것을요. 다용도실은 보일러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웅웅거리는 기계 진동이 바닥과 벽을 타고 두 사람의 발소리를 삼켜주었죠. 준우는 노인을 벽에 기대어 세운 뒤 바닥 타일을 살폈어요. 노인이 알려준 대로였습니다. 타일 하나가 주변보다 살짝 들떠 있었어요. 손가락을 틈새에 넣어 들어 올리자 시멘트 가루가 우수수 떨어지며 어두운 구멍이 드러났죠. 수직 사다리가 아래로 뻗어 있었습니다. 준우가 먼저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 아래쪽을 확인했어요. 스마트폰 손전등을 켜자 사방이 콘크리트 벽이었습니다. 폭이 한 사람 겨우 지나갈 만한 좁은 터널이었죠.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고 바닥에는 녹물이 고여 발목까지 찼어요. 습기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내려오세요. 제가 받을게요. 준우가 위를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노인이 사다리에 발을 올렸습니다. 손에 힘이 없어 미끄러지는 걸 준우가 아래서 허리를 받쳐 안았죠. 노인의 발이 녹물에 닿자 차가운 물이 실크 잠옷 아래로 스며들었어요. 노인이 인상을 찌푸렸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300m. 숫자로는 짧았지만 그 안에서 보낸 시간은 끝이 없는 것 같았어요. 준우가 한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다른 팔로 노인을 부축하며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비추는 범위는 2m 남짓이었고 그 너머는 칠흑이었죠. 벽에서 스며나온 물이 콘크리트를 타고 흘러내리며 질척거리는 소리를 냈어요. 발을 디딜 때마다 녹물이 찰박거렸습니다. 어디선가 쥐가 지나가는 듯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천장에서 떨어진 물방울이 노인의 목덜미를 때려 노인이 어깨를 움츠렸어요. 노인의 다리가 세 번째로 풀렸을 때 준우는 등을 돌려 노인을 업었어요.
뼈만 남은 노인의 몸이 등 위에 실렸습니다. 가벼웠지만 준우의 다리도 이미 한계에 가까웠죠. 허벅지 근육이 불에 댄 것처럼 타들어갔어요. 이를 악물고 한 발 한 발. 터널벽에 어깨를 부딪히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등 위에서 노인의 숨소리가 점점 가늘어졌어요. 차가운 녹물에 젖은 실크 잠옷을 통해 노인의 체온이 전해졌는데 그 온기마저 식어가고 있었죠. 준우는 걸음을 더 빠르게 놀렸습니다. 마침내 터널 끝에 녹슨 철문이 나타났어요. 준우가 어깨로 밀착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바깥 공기가 훅 밀려 들어왔죠. 흙 냄새, 풀 냄새, 그리고 빛 냄새가 뒤섞인 공기였어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젯밤만큼 거세지는 않았지만 산기슭 계곡에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었죠. 준우는 노인을 업은 채 계곡을 건넜어요. 돌 사이로 흐르는 물이 무릎까지 차올랐습니다. 차가운 계곡물이 뼈를 파고들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계곡을 건너 산길에 접어들었을 때 준우의 운동화 속은 완전히 물에 잠긴 상태였죠. 바로 그 시각 별장에서는 요리를 마친 아들이 지하실 문을 열었습니다. 한 손에 접시를 들고 다른 손으로 문을 여는 익숙한 동작이었죠. 하지만 문이 열리는 순간 접시를 든 손이 허공에서 멈췄어요. 침대가 비어 있었습니다. 끊어진 수갑 체인이 프레임에 덜렁거리고 있었고 열린 환기창 사이로 습한 바람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아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접시가 손에서 미끄러져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졌죠. 와장창 사기 그릇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지만 아들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경비원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날카롭게 갈라졌어요. 아버지가 없어졌다. 마을 전체를 뒤져 지금 당장. 산길을 내려가던 준우의 귀에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1km쯤 내려왔을 때 뒤쪽 산길에서 헤드라이트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준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죠. SUV가 산길을 내려오고 있었어요. 준우는 노인을 업은 채 산길 옆 나무 뒤로 몸을 던졌습니다. 축축한 흙바닥에 무릎이 부딪혔어요. 얼굴을 흙에 박고 숨을 죽였어요. 타이어가 자갈을 으깨는 소리가 귓가를 스쳤죠. 헤드라이트 불빛이 나무 위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차가 마을 쪽으로 내려간 거였어요. 마을에 도착한 건 밤 1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그런데 마을 입구에서 준우의 발이 멈췄어요. 골목 저편에 검은색 SUV가 서 있었거든요. 경비원들이 이미 마을에 깔려 있었습니다. 패딩을 입은 사내 둘이 골목 양쪽을 걸으며 가게 셔터 사이사이를 손전등으로 비추고 있었죠. 한 명은 골목 안쪽을, 다른 한 명은 편의점 뒤편을 살피고 있었어요. 준우는 노인을 부축한 채 전봇대 그림자에 몸을 숨겼어요. 심장이 목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노인의 호흡이 거칠어지고 있었죠. 오래 서 있을 수 없었어요. 경비원들이 반대쪽 골목으로 돌아서는 순간 준우의 눈에 코인 세탁소의 형광등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24시간 영업. 유리문 너머로 세탁기와 건조기가 보였죠. 준우는 경비원들이 시야에서 사라진 틈을 노려 노인을 끌고 세탁소 안으로 뛰어들었어요. 문이 닫히자 세제 냄새와 따뜻한 공기가 두 사람을 감쌌어요. 준우는 눈으로 실내를 훑었습니다. 세탁기 6대, 건조기 4대. 시간이 없었어요. 가장 큰 건조기 문을 열자 안에 누군가 놓고 간 수건과 담요가 들어 있었습니다. 준우는 노인을 건조기 안으로 밀어 넣었죠. 노인이 수건과 담요 사이에 몸을 웅크렸어요. 건조기 문을 닫는 순간 세탁소 유리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패딩의 경비원이 들어왔어요.
골목을 돌아 이쪽으로 온 거였죠. 준우의 등에 식은땀이 쫙 퍼졌습니다. 하지만 몸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어요. 옆에 있는 건조기에서 마른 수건 한 장을 낚아채듯 꺼내 머리를 벅벅 닦기 시작했죠. 어휴, 무슨 비가 갑자기 이렇게 쏟아져 다 젖었네. 준우가 짜증 섞인 혼잣말을 내뱉었어요. 경비원이 안을 한 바퀴 훑어보더니 준우에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노인 한 분 못 봤어요? 키 170 정도, 백발, 실크 잠옷 입었을 수도 있고. 노인이요? 아니요, 저 배달 끝나고 빨래하러 온 건데 아무도 없었는데요. 준우가 수건으로 목덜미를 닦으며 대답했어요. 경비원이 세탁기와 건조기를 훑어봤습니다. 준우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건조기 안에서 노인이 숨을 참고 있을 텐데 혹시 기침이라도 나오면 끝이었죠. 하지만 준우는 세탁기 위에 놓인 세제를 집어들며 자연스럽게 경비원의 시선을 끊었습니다. 아, 이거 섬유유연제 아니네. 맨날 헷갈려.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경비원이 준우를 한 번 더 훑어보더니 고개를 돌리고 나갔습니다. 유리문이 닫혔어요. 경비원의 발소리가 멀어지고 차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엔진 소리가 들린 뒤 마침내 정적이 돌아왔습니다. 준우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수건을 쥔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건조기 문을 열자 수건과 담요에 파묻힌 노인이 보풀을 털며 나왔어요. 실크 잠옷에 남의 수건 보풀이 잔뜩 붙어 있었고 백발에는 담요올이 엉겨 있었죠. 남의 빨래 속에 숨을 줄은 평생 몰랐군. 노인이 중얼거렸습니다. 준우가 대답했어요. 연기 좀 하시는데요? 건조기 안에서 숨도 안 쉬셨잖아요. 노인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처음이었어요. 환기창 너머에서 만난 이후 처음으로 노인이 웃었죠. 얼어붙은 눈빛 속에 잠깐이지만 온기가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오래가지는 못할 거였어요. 준우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이 밤이 끝나기 전에 노인의 입에서 나올 한마디가 자신의 세계를 두 번째로 뒤흔들어 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세탁소를 빠져나온 건 자정이 넘어서였어요. 경비원 차량이 마을 반대쪽으로 이동한 틈을 노려 두 사람은 골목길을 빠져나갔습니다. 준우가 노인을 부축한 채 마을 외곽의 폐가로 향했죠. 예전에 배달을 돌다 발견한 빈집이었어요. 지붕 반쪽이 내려앉았지만 벽은 남아 있었고 무엇보다 사람 눈에 띄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폐가 안으로 들어서자 축축한 시멘트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무너진 지붕 틈으로 빗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죠. 준우는 구석에 쌓인 신문지를 깔아 노인이 앉을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노인이 벽에 등을 기대고 앉자 긴 한숨을 내뱉었어요. 한숨 속에 6개월치의 무게가 담겨 있는 것 같았죠. 준우는 노인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새벽 공기가 젖은 옷 사이로 파고들어 이가 부딪혔지만 준우의 머릿속은 추위보다 더 차가운 것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3일 전부터 가슴에 품고 있던 질문이었죠.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어요. 준우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노인이 눈을 들어 준우를 바라봤습니다. 12년 전 한도건설이 시공한 강원도 리조트 공사 현장에서 철근 붕괴 사고가 있었죠. 부상 노동자 47명. 폐가 안에 정적이 내려앉았어요. 빗물 떨어지는 소리만 똑똑 울렸습니다. 노인의 눈빛이 미세하게 변했죠. 그 사고를 기억하고 있다는 표정이었어요. 환기창 너머에서 보여줬던 흔들림 없는 눈빛에 처음으로 균열이 갔습니다. 그 중에 제 어머니가 있었어요. 서말숙, 3차 하청 미장 보조. 허리뼈 2개가 부서졌고 보상금은 800만 원이었습니다. 노인의 얼굴이 굳었어요.
차갑고 날카로웠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노인은 그 사고를 기억하고 있었죠. 부실 시공이 원인이었고 자기 회사 책임이었다는 것도요. 부상자가 나왔고 합의금을 지급했고 조용히 마무리했다는 것도 기억에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그 47명 중에 지금 자기를 구해준 이 아이의 어머니가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였습니다. 그 사고 때문에 어머니는 일을 못하게 됐어요. 저를 보육원에 맡겨야 했고 지금도 병원비를 못 내서 쫓겨날 처지예요. 준우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주먹을 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70억을 주겠다는 분이 제 어머니한테 800만 원을 던져주고 입을 닫게 한 분이었더라고요. 마지막 문장에서 준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죠. 노인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폐가 안에 빗물 소리만 메트로놈처럼 울렸어요. 이윽고 노인이 입을 열었죠. 그 사고는 기억한다. 내 책임이었어. 내 책임이었어. 노인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가라앉았어요. 환기창 너머에서 보여줬던 차갑고 단단한 눈빛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무거운 것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어머니가 그 사람들 중 한 명이었다는 건 몰랐다 정말이야. 노인의 손이 무릎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준우는 노인의 눈을 봤습니다. 거짓인지 진실인지 가려낼 자신이 없었죠. 하지만 노인의 눈에 떠오른 감정은 변명이 아니었어요. 당혹이었습니다. 자기를 구해준 사람이 자기가 망가뜨린 삶의 한가운데서 걸어 나온 사람이었다는 사실에 대한 당혹. 그 감정만큼은 연기할 수 없는 것이었죠. 그때 나는 피해자를 숫자로만 봤어. 47명 800만 원. 회사가 감당할 범위 안에서 처리하라고 지시했지. 이름도 얼굴도 확인하지 않았어. 그게 내가 한 일이다. 노인의 목소리에는 자기 변호가 한 조각도 섞여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 자신을 재판하는 사람의 목소리였죠. 준우의 이가 딱 소리를 내며 맞물렸습니다. 주먹이 떨렸어요. 어머니가 새벽마다 허리를 부여잡고 끙끙거리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보육원 현관에서 돌아서던 어머니의 구부러진 등이 떠올랐죠. 그 모든 것의 시작에 이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쥐어짰어요. 때리고 싶었습니다. 일어서서 멱살을 잡고 소리를 지르고 싶었죠. 하지만 준우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수갑에 묶인 채 강제로 약을 삼켜야 했던 노인의 모습이 동시에 떠올랐거든요. 노인이 품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준우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 안에 아들 동훈이가 치매 진단서를 위조한 증거, 경영권 탈취 문서, 별장 감금 기록이 전부 들어있다. 외장 하드디스크에는 별장 내부 영상도 담겨 있어. 노인이 서류 봉투를 내밀던 손을 멈추고 준우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환기창 너머에서 보여줬던 명령하는 눈이 아니었어요. 처음으로 고개를 숙이는 사람의 눈이었죠. 미안하다. 짧았지만 무거운 두 글자였어요. 폐가 안에 그 말이 떨어지자 빗물 소리마저 멈춘 것 같았습니다. 내 어머니한테 그리고 그때 다친 사람들 모두에게 이걸 세상에 내놓으면 동훈이는 끝이야. 그리고 나도 끝이다. 하지만 끝나야 할 일이 있어. 그때 내가 숫자로 처리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보상을 하겠다. 회사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내가 직접 책임을 지마. 준우는 서류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가 묵직했죠. 안에 서류 다발과 외장 하드디스크가 들어있었어요. 한 재벌 가문의 추악한 비밀이 종이 몇 장에 빼곡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준우는 봉투를 내려놓고 생각했어요. 서류와 하드디스크는 증거물이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서류는 조작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고 하드디스크는 해킹이라고
발뺌할 수 있었죠. 하지만 살아있는 사람이 직접 카메라를 보고 말하는 영상은 달랐어요. 치매 환자라고 발표한 사람이 또렷한 눈빛으로 자기 이름을 대고 감금 사실을 증언하는 영상. 그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준우는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젖은 손으로 화면을 닫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영상 하나 찍을게요. 직접 말씀하셔야 해요. 노인이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수갑 자국이 선명한 손목, 비에 젖은 실크 잠옷, 야윈 얼굴. 하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어요. 나는 한도그룹 회장 한재현이다. 내 아들 한동훈이 치매 진단서를 위조해 경영권을 탈취하고 6개월간 산골 별장 지하에 나를 감금했다. 1분 30초. 노인은 그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것을 담았어요. 준우는 촬영을 멈추고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준우는 스마트폰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어요. 경찰에 바로 신고하면? 상대는 전국구 재벌이었습니다. 변호사 10명이 달려들 테고 신고가 접수되기도 전에 증거가 사라질 수 있었죠. 오히려 불법 침입으로 준우가 먼저 잡혀갈 가능성이 높았어요. 증거를 먼저 세상에 퍼뜨려야 했습니다. 수만 명이 동시에 보면 아무도 지울 수 없으니까요. 준우는 배달 라이더 커뮤니티 앱을 열었습니다. 자기가 매일 드나드는 곳이었어요. 라이더가 수만 명이고 실시간으로 글이 올라가는 곳이었죠.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배달 가다 발견했습니다. 제발 신고 좀 해주세요. 영상을 첨부하고 올리기 버튼을 눌렀어요. 5분.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뭐야 이거 진짜야? 신고했어요. 퍼갑니다. 10분 만에 실시간 1위에 올랐죠. 다른 라이더들이 영상을 캡처하고 퍼나르기 시작했어요. 30분이 지나자 조회수가 수만을 넘었고 언론사 제보가 쏟아졌습니다. 준우의 스마트폰 알림이 멈추지 않았어요. 화면 전체가 댓글 알림으로 가득 찼죠. 준우가 계산한 대로였습니다. 이제 이 영상은 누구도 지울 수 없었어요. 준우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폐가 무너진 지붕 틈으로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비가 그치고 있었죠. 먼동이 트면서 하늘 끝자락이 옅은 보라색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새소리가 들려왔어요. 노인은 벽에 등을 기댄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잠든 게 아니었어요. 6개월 만에 바깥 공기를 마시며 새벽이 밝아오는 소리를 듣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었죠.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했지만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준우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사이렌이 자신에게도 질문을 가져올 거라는 사실을요.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어요. 2대, 3대. 소리가 겹치며 산골 마을의 새벽을 뒤흔들었죠. 준우가 폐가 문틈으로 밖을 내다봤어요. 경찰차 3대와 구급차 1대가 마을 입구에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커뮤니티 영상을 본 시민들의 신고가 동시에 수십 건 접수된 거였죠. 준우는 폐가 밖으로 나가 손을 들어 경찰차에 신호를 보냈어요. 새벽 공기가 젖은 옷을 뚫고 파고들었지만 추위를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경찰관 2명이 달려왔죠. 준우가 폐가 안을 가리키자 경찰관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었어요. 벽에 기대 앉아 있는 백발의 노인. 수갑 자국이 선명한 손목. 비에 젖어 몸에 달라붙은 실크 잠옷. 영상 속 인물과 동일인이라는 건 한눈에 알 수 있었죠. 경찰관 하나가 무전기를 들고 뭔가를 빠르게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노인을 눕히려 하자 노인이 손을 저었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노인은 품에서 외장 하드디스크를 꺼내 경찰관에게 직접 건넸어요. 떨리는 손이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여기에 전부 있소. 치매 진단서 위조 증거, 경영권 탈취 문서, 별장 감금 영상까지. 내 아들 한동훈이 한 짓이오. 경찰관이 하드디스크를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노인은 그제야 들것에 몸을 실었습니다. 구급대원이 담요를 덮어주자 노인의 어깨에서 힘이 스르 빠졌어요. 6개월 동안 단 한순간도 긴장을 풀지 못했던 몸이 처음으로 누군가의 손에 자신을 맡기는 거였죠. 들것이 구급차로 향할 때 노인이 고개를 돌려 준우를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눈빛에 담긴 것을 준우는 읽을 수 있었죠. 환기창 너머에서 처음 만났을 때의 차가운 명령이 아니었어요. 고맙다는 말 대신 건네는 깊은 침묵이었습니다. 구급차 문이 닫혔습니다. 사이렌이 다시 울리며 차가 마을을 빠져나갔어요. 빨간 후미등이 새벽 안개 속으로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 시각 별장 근처에서는 한동훈 부회장이 경비원 2명과 함께 검거되고 있었어요. 커뮤니티 영상이 퍼진 지 1시간도 안 돼서 언론사 취재 차량이 별장 앞에 몰려들었고 경찰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죠. 부회장은 차에서 끌려 나오면서도 고함을 질렀다고 합니다. 이건 조작이다. 내 변호사를 불러라. 양복 소매를 뿌리치고 발버둥 쳤지만 경찰관 2명이 양쪽 팔을 잡아 눌렀어요. 찰칵.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죠. 아버지를 6개월간 수갑에 묶어둔 아들이 이제 자기 손목에 수갑을 찬 거였어요. 이미 수만 명이 영상을 봤습니다. 수갑에 묶인 아버지의 모습을, 또렷한 눈빛의 증언을 전국이 지켜보고 있었죠. 변호사가 100명이 와도 지울 수 없는 증거가 세상에 퍼져 있었어요. 그리고 경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마을 파출소 아니었어요. 좁은 사무실에 형광등이 켜져 있었고 낡은 책상 위에 조서 용지가 놓여 있었죠. 벽에 걸린 시계가 째깍째깍 소리를 내며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준우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어요. 젖은 옷에서 물이 뚝뚝 떨어져 바닥에 물웅덩이를 만들고 있었죠. 경찰관이 종이컵에 자판기 커피를 담아 내밀었습니다. 준우는 2 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따뜻한 온기가 얼어붙은 손가락 사이로 스며들었죠. 커피를 한 모금 마시자 쓴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경찰관이 볼펜을 들고 물었어요. 왜 신고 대신 직접 구출했어요? 준우는 잠깐 입을 다물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어요. 이틀 동안 거의 잠을 자지 못했죠. 하지만 경찰관의 질문은 피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신고하면 믿어줄 것 같았어요? 준우가 커피컵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어요. 산골 배달부가 재벌 회장이 감금됐다고 하면요? 비 오는 밤에 환기창으로 봤다고 하면 누가 수사해줬겠어요? 증거를 먼저 만들어야 했어요. 아니, 증거를 먼저 세상에 보여줘야 했어요. 경찰관이 펜을 멈추고 준우를 바라봤습니다. 18살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그 나이답지 않게 단단했어요. 경찰관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영상이 퍼지지 않았다면 이 사건은 묻혔을 가능성이 높았다는 거리요. 조사는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어떻게 환기창을 발견했는지, 노인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볼트 커터는 어디서 구했는지, 터널로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코인 세탁소에서 경비원을 어떻게 따돌렸는지. 준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숨기지 않고 말했어요.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솔직히 거짓말을 할 기력도 없었습니다. 종이컵 속 커피가 식어가는 동안 준우의 목소리도 점점 갈라져 갔지만 한마디도 빠뜨리지 않았어요. 새벽 5시 조사가 끝났어요.
경찰관이 조서에 서명을 받고 준우를 보내줬습니다. 파출소 문을 나서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비는 완전히 그쳐 있었고 동쪽 하늘에서 연한 주황빛이 번지기 시작했죠. 3일 만에 처음 보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마을 골목길에 아침 해가 비추자 빗물에 젖었던 아스팔트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어디선가 닭 울음소리가 들렸죠. 준우는 코인 세탁소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었어요. 안장 위에 빗물이 고여 있었죠. 준우는 손으로 물을 훔치고 안장에 걸터 앉았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커뮤니티에 댓글이 2,000개를 넘어 있었습니다. 대부분 준우를 응원하는 댓글이었죠. 준우는 화면을 끄고 배달 가방을 열어봤어요. 안에는 볼트 커터 하나, 젖은 수건 한 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3일 전 이 가방에 치킨 2마리와 족발을 넣고 산을 올라갔던 게 마치 한 달 전 일처럼 아득했어요. 준우는 배달 가방 지퍼를 닫았어요. 오토바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낡은 엔진이 부르릉 소리를 내며 깨어났죠. 3일 전 폭우 속에서 치킨을 배달하러 이 산길을 올라갔던 것과 똑같은 소리였어요. 그때는 12,000원짜리 배달비를 위해 올라갔습니다. 지금은 빈손으로 내려가고 있었죠. 오토바이가 마을길을 벗어나 큰 길로 접어들었어요. 아침 햇살이 헬멧 바이저를 통해 눈에 들어왔습니다. 눈이 부셨지만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바람이 젖은 옷을 말려주고 있었죠. 핸들을 잡은 손에서 3일간의 긴장이 조금씩 풀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준우는 오토바이를 몰면서 어머니를 생각했어요. 병원에서 밀린 비용 독촉을 받고 있을 어머니. 아들이 3일 동안 어디 있었는지 걱정하고 있을 어머니. 전화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어머니 허리를 부순 회사의 회장을 구해줬다고 말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적어도 지금은요. 밀린 병원비 60만 원은 여전히 준우의 어깨 위에 있었습니다. 70억이라는 숫자는 환기창 너머의 피 묻은 종이 위에서 시작됐지만 준우는 그 돈을 받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어요. 처음부터 돈 때문이 아니었거든요. 수갑에 묶인 채 강제로 약을 삼켜야 했던 노인의 모습이 보육원에서 턱을 잡히고 약을 삼켜야 했던 자기 자신과 겹쳤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어요. 빈손인데 가슴은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3일 전보다 오히려 무언가로 가득 차 있는 기분이었죠. 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어요. 다만 구급차에 실려가며 돌아봤던 노인의 마지막 눈빛이 가슴 한쪽에 조용히 남아 있었습니다. 고맙다는 말 대신 건넨 그 침묵이요. 준우가 집 근처에 도착할 때쯤 배달 앱에서 알림이 울렸어요. 새 주문이었습니다. 준우는 화면을 흘끗 보고 수락 버튼을 눌렀죠. 일상이 돌아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준우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을요. 6개월 뒤 그 노인에게서 다시 연락이 올 거라는 사실을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어요. 폭우가 쏟아지던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다가 다시 겨울이 찾아왔죠. 강원도 산골 마을의 나무들은 잎을 다 떨구고 앙상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 6개월 동안 조용하지 않았어요. 한동훈 부회장은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치매 진단서 위조, 경영권 불법 탈취, 강금 및 강제 투약. 혐의가 줄줄이 붙었죠. 재판이 열릴 때마다 법원 앞에 취재진이 벽을 이루었어요. 뉴스에서는 연일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재벌 아들이 친아버지를 산골 별장 지하에 가두고 수갑을 채웠다. 그것도 6개월이나. 자극적인 제목이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서 내려오질 않았죠.
그리고 그 사건의 시작이 폭우 속에서 치킨을 배달하던 18살 배달부였다는 사실이 더해지자 기사는 폭발적으로 퍼져나갔어요. 법정에 선 부회장의 모습은 6개월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별장에서 캐주얼 차림으로 요리를 하던 여유로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양복은 구겨져 있었고 눈 밑에 짙은 그림자가 내려앉아 있었죠. 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아버지가 치매가 맞다. 별장은 요양을 위한 것이었다. 배달부와 짜고 꾸민 연극이다. 변호사 3명이 나란히 앉아 준비한 논리를 쏟아냈죠. 감금이 아니라 보호였다. 수갑이 아니라 안전장치였다. 말을 바꿔 포장하는데 능숙한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준우가 올린 영상이 모든 걸 뒤집었습니다. 법정에서 영상이 재생되는 동안 방청석이 술렁였어요. 수갑 자국이 선명한 손목, 야윈 얼굴, 그리고 또렷한 눈빛으로 자기 이름을 대며 감금 사실을 증언하는 노인의 모습. 치매 환자가 저런 눈빛을 가질 수 있느냐고 방청석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외장 하드디스크에 담겨 있던 별장 내부 영상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흰 가운의 남자가 노인에게 강제로 주사를 놓고 약을 먹이는 장면, 노인이 고개를 내저으며 저항하는 장면, 그리고 약이 듣기 시작하면서 눈이 흐려지는 장면까지 고스란히 찍혀 있었거든요.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부회장의 얼굴이 파랗게 질려갔어요. 변호사들의 논리가 하나씩 무너졌습니다. 치매 진단서를 작성한 의사가 소환되어 위조 사실을 인정했고 경비업체 직원들이 감금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죠. 경비원 한 명이 증인석에서 말했어요. 부회장님이 아버지를 외부와 완전히 차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의료진도 부회장님이 지정한 사람만 출입이 가능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죠. 부회장은 결국 법정에서 고개를 떨궜어요. 6개월 전 아버지를 수갑으로 묶었던 그 손이 지금은 자기 무릎 위에서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선고를 내렸죠. 징역 12년. 방청석이 웅성거렸어요. 부회장의 변호사가 항소하겠다고 소리쳤지만 판사의 마지막 한마디가 법정을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피고인은 경영권이라는 탐욕을 위해 친부를 감금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짓밟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가족 분쟁이 아닌 폐륜 범죄입니다. 부회장이 법정 밖으로 끌려나갈 때 기자들의 카메라가 일제히 그를 향했어요. 부회장은 고개를 숙인 채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6개월 전 아버지의 지하실 문을 잠그며 보여줬던 그 자신감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죠. 하지만 사람들을 더 놀라게 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재현 회장이 퇴원하자마자 자진 출석한 거였어요. 아들에게 감금당한 피해자였지만 스스로 검찰 앞에 섰죠. 12년 전 리조트 공사 현장 부실 시공과 산재 은폐, 그리고 경영 과정에서의 배임 혐의를 자기 입으로 인정했습니다. 변호사들이 필사적으로 말렸어요. 회장님은 피해자입니다. 지금 자진 출석하시면 아들 재판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변호사들의 서류를 밀어내며 말했죠. 아들 재판은 아들 몫이고 내 죄는 내 몫이다. 기자회견장은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고 기자들의 질문이 사방에서 날아왔죠. 회장은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양복을 차려입고 있었지만 손목에는 아직 수갑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6개월간 감금당했던 흔적이 양복 소매 아래에 숨겨져 있었죠.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져야 할 짐은 내가 진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어요.
카메라 앞에서 전국에 생중계되는 화면 속에서 대한민국 굴지의 재벌 그룹 회장이 허리를 90도로 꺾어 절을 했습니다. 12년 전 그때 47명의 이름을 외우지 않았던 자신에게, 그리고 그 47명에게 고개를 숙인 거였죠. 기자들의 플래시 소리가 폭풍처럼 터져 나왔어요. 방송을 보던 시청자들의 댓글이 실시간으로 폭주했습니다. 진짜 사과하는 거 맞아? 저게 연기가 아니라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고 울먹이는 사람도 있었죠. 회장은 약속을 지켰어요. 폐가에서 준우에게 했던 말 그대로였습니다. 12년 전 사고 피해 노동자 47명 전원에 대한 추가 보상을 발표했어요. 당시 800만 원으로 마무리됐던 산재 보상금을 전면 재산정했죠. 치료비, 재활비, 생활지원금을 포함한 보상을 개인 재산에서 출연했습니다. 회계사가 산출한 보상 총액을 보고 기자들이 술렁였어요. 개인 재산의 상당 부분이었거든요. 누군가가 물었죠. 회장님, 이렇게까지 하시면 개인 자산이 많이 줄어들 텐데요.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줄어드는 게 아니라 돌려주는 거요. 보상 소식이 알려지자 47명의 피해자, 가족들에게서 연락이 쏟아졌어요. 12년 동안 입을 닫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화를 냈고, 누군가는 이제 와서 뭐가 달라지냐며 받기를 거부했죠. 하지만 회장은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도 편지를 보냈어요. 일일이 수기로 쓴 편지였습니다. 12년 전 당신의 이름을 외우지 않았던 것이 제 죄입니다. 그 한 줄이 적힌 편지를 받고 마음을 바꾼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났죠. 준우의 어머니 서말숙은 보상 대상자 중 한 명이었어요. 준우가 폐가에서 했던 말을 회장은 한 글자도 잊지 않고 있었던 거였어요. 준우는 뉴스를 통해 이 소식을 접했습니다. 배달을 마치고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아 스마트폰으로 기사를 읽었어요. 회장의 기자회견 영상을 봤죠. 화면 속 회장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환기창 너머에서 명령하듯 차가운 눈빛을 보내던 사람이, 폐가에서 미안하다고 말하던 사람이 카메라 앞에서 47명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준우의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치밀어 올랐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기쁨도 아닌 이름을 붙이기 어려운 감정이었죠. 기사 아래 댓글창에는 수천 개의 글이 달려 있었어요. 배달부가 구해냈다는 그 사건 맞죠? 회장이 진짜 보상한다고? 세상에 이런 일이. 누군가는 준우를 영웅이라 불렀고 누군가는 회장의 진정성을 의심했죠. 준우는 댓글을 읽지 않고 화면을 껐습니다. 영웅이 아니었어요. 그냥 환기창 너머에서 수갑을 받고 돌아설 수 없었던 것뿐이었죠. 준우는 주머니에 스마트폰을 넣고 오토바이에 올라탔어요. 배달 앱에 새 주문이 떠 있었습니다. 수락 버튼을 누르고 시동을 걸었죠. 엔진 소리가 편의점 주차장에 울렸어요. 일상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우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그 보상이 어머니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12년간 구부러져 있던 어머니의 등이 마침내 펴지는 날이 코앞에 다가와 있다는 것을요. 어머니의 등이 펴지는 순간 준우의 삶도 함께 달라지게 됩니다. 어머니의 허리 수술이 결정됐습니다. 12년 동안 받지 못했던 두 번째 수술이었어요. 밀린 병원비도 전액 정산됐죠. 한 달 안에 못 갚으면 퇴원시키겠다던 그 독촉장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어요. 수술 날짜가 잡혔다는 통보를 받은 날, 어머니는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간호사가 괜찮으시냐고 물었지만 어머니는 고개만 끄덕이며 계속 울었어요. 기쁨인지 서러움인지 아마 둘 다였을 거예요. 12년 동안 포기하고 살았던 것이 갑자기 눈앞에 펼쳐진 순간이었으니까요.
어머니가 준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수화기 너머로 코를 훌쩍이는 소리만 들렸죠. 준우야. 어머니가 아들 이름을 부른 뒤 또 멈췄어요.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가 수술 받을 수 있대. 어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지고 또 갈라졌죠. 울음과 웃음이 뒤섞인 세상에서 가장 복잡한 목소리였어요. 12년이었습니다. 허리를 다친 날부터 오늘까지 12년. 포기하고 살았던 것이 갑자기 눈앞에 펼쳐진 순간 사람의 목소리는 저렇게 되는 거였죠. 준우는 오토바이 안장 위에 앉은 채 그 소리를 들었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겨울 하늘이었지만 맑았어요. 헬멧 안쪽이 축축해지는 걸 느꼈지만 닿지 않았죠. 잘 됐다, 엄마. 준우가 말한 건 그 한마디뿐이었습니다. 더 많은 말을 하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서 나오지 않았어요. 고맙다는 말도 이제 괜찮을 거라는 말도 목구멍 어딘가에 걸려서 올라오지 못했죠.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오토바이 안장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배달앱에 주문이 들어왔지만 수락 버튼을 누르지 못했어요.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3분쯤 지나서야 준우는 깊은 숨을 한번 내쉬고 헬멧 바이저를 내리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수술 당일이었어요. 준우는 새벽 4시에 일어나 배달 2건을 마치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수술실 앞 복도에 플라스틱 의자가 줄지어 있었어요. 준우는 거기 앉아 기다렸죠.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쬐고 있었고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수술실 문 위에 빨간 불이 켜져 있었어요. 수술 중이라는 표시였죠. 옆 의자에 앉은 다른 보호자가 커피를 건넸지만 준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목구멍으로 아무것도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4시간이었습니다. 준우는 그 4시간 동안 한 번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화장실도 가지 않았고 물도 마시지 않았죠. 가만히 앉아서 수술실 문만 바라봤습니다. 12년 전 무너진 철근 아래 깔렸던 어머니의 허리가 지금 저 문 안에서 다시 맞춰지고 있었어요. 18년을 살면서 가장 긴 4시간이었죠. 시계 초침 소리가 복도 벽에 부딪혀 되돌아올 때마다 심장이 한 박자씩 빨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마스크를 내리며 나왔어요. 수술 잘 됐습니다. 허리뼈 정렬이 잘 잡혔고 신경 압박도 해소됐어요. 재활만 잘하시면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합니다. 보호자분이세요? 준우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의자 팔걸이를 잡고 간신히 일어섰죠. 고개를 끄덕이는 게 전부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하다. 그 한마디가 귓속에서 맴돌았어요. 12년 동안 들을 수 없었던 말이었죠. 재활은 쉽지 않았어요. 수술 직후에는 통증이 심해서 어머니가 병상에서 이를 악물고 끙끙거렸습니다. 진통제를 맞아도 허리가 불에 달군 쇠를 대놓은 것 같다고 했어요. 준우가 병실에 갈 때마다 어머니는 괜찮다고 웃어 보였지만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거짓말을 폭로했죠. 밤에는 통증이 더 심해져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도 있었어요. 준우는 야간 배달을 마치고 새벽에 병원에 들러 어머니 옆에 앉아 있곤 했습니다. 둘 다 말이 없었어요. 그냥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어머니의 얼굴이 편안해지는 게 보였거든요. 일주일이 지나자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물리치료사가 옆에서 잡아주며 어머니가 평행봉을 잡고 한 발씩 내딛는 연습을 했습니다. 첫날에는 세 걸음을 걷지 못했어요. 무릎이 후들거려서 물리치료사의 팔에 매달려야 했죠. 이틀째에 5걸음, 사흘째에 7걸음.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평행봉을 잡고
매일 한 걸음씩 늘려갔어요. 이를 악무는 어머니의 턱 근육이 돌처럼 굳어 있는 걸 준우는 봤죠. 그 모습이 터널 속에서 이를 악물고 계단을 올라가던 노인의 모습과 겹쳤어요. 보육원에 준우를 맡기러 가던 날 이후로 한 번도 제대로 펴보지 못했던 등이 서서히 고다지고 있었습니다. 3년 전 찐빵을 들고 보육원에 찾아왔을 때 구부러져 있던 그 등이요. 어머니 스스로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거울 앞에 서서 자기 등을 돌아보며 한참 동안 멍하니 있었죠. 간호사가 많이 좋아지셨네요 하고 말하자 어머니의 눈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12년 동안 허리를 펴고 싶어도 펼 수 없었던 사람이 거울 속에서 고든 등을 보고 있는 거였어요. 그게 어떤 기분인지는 겪어본 사람만 알 수 있을 겁니다. 어머니가 처음으로 보조기 없이 복도를 걸었던 날, 준우는 병원에 갈 수 없었어요. 배달 주문이 밀려 있었거든요. 대신 어머니가 보낸 사진 한 장을 받았습니다. 복도 끝에서 카메라를 향해 웃고 있는 어머니였어요. 등이 펴져 있었죠. 두 발로 서서 누구의 도움도 없이 카메라를 보고 웃고 있었습니다. 3년 전 보육원에 찐빵을 들고 찾아왔을 때 구부러져 있던 그 등이 곧게 서 있었어요. 사진 아래에 어머니가 보낸 문자가 있었죠. 준우야, 엄마 등 봐. 느낌표도 마침표도 없는 짧은 문장이었지만 준우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긴 편지보다 무겁게 느껴졌어요. 준우는 배달 도중 오토바이를 길가에 세우고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화면을 확대해서 어머니의 등을 봤어요. 정말 펴져 있었죠. 헬멧 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준우는 여전히 배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토바이가 바뀌었어요. 하지만 회장이 사준 게 아니라 준우가 6개월간 배달비를 모아 중고로 바꾼 거였죠. 낡은 오토바이보다 엔진 소리가 조금 조용해졌고 브레이크가 잘 들었어요. 그게 달라진 전부였습니다. 배달 가방은 똑같았고 헬멧도 똑같았죠. 다만 가방 안에 볼트 커터 대신 검정고시 교재가 들어 있었어요. 배달 대기 시간이 생기면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아 교재를 펼쳤습니다. 수학이 제일 어려웠어요. 중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한 준우에게 방정식은 외국어나 다름없었죠. 하지만 매일 세 문제씩 풀었습니다. 틀리면 다시 풀고 또 틀리면 또 풀었어요. 편의점 형광등 아래서 연필을 쥔 손은 배달 핸들을 잡을 때만큼이나 단단했죠. 어머니가 물은 적이 있었어요. 그 노인 어른이 70억을 준다고 했으면서 왜 안 받았어? 준우가 대답했죠. 처음부터 돈 때문에 한 게 아니었어요. 수갑에 묶인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머니는 아들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묻지 않았죠. 어머니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아들이 왜 그랬는지를요. 보육원에서 자란 아이가 누군가에게 강제로 약을 먹여야 했던 기억을 가진 아이가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을 보고 돌아설 수 없었다는 것을요. 어머니의 눈가가 살짝 붉어졌지만 울지는 않았어요. 대신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칠고 굳은 살이 박힌 18살의 손이었죠. 배달 핸들을 잡고 볼트 커터를 잡고 노인의 팔을 부축했던 손이었어요. 어머니는 그 손을 한참 동안 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준우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곧 회장에게서 면회 요청이 올 거라는 것을요. 그리고 면회실 유리 너머에서 나눌 대화가 준우의 입가에 오랜만에 웃음을 만들어줄 거라는 것을요. 어느 날 준우의 스마트폰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회장의 변호사였습니다. 회장이 면회를 요청했다는 거였죠. 준우는 잠깐 망설였어요. 스마트폰을 든 손이 멈췄습니다. 구치소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하지만 오래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환기창 너머에서 처음 만났던 날부터 지금까지 이 노인과의 인연은 한 번도 준우가 예상한 대로 흘러간 적이 없었거든요. 준우는 가방에서 검정고시 교재를 꺼내 오토바이 수납함에 넣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구치소까지는 오토바이로 2시간이 걸렸어요. 도로를 달리는 동안 준우는 노인을 처음 만났던 그 밤을 떠올렸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밤, 치킨 2마리, 맥주 6캔, 대자, 족발을 배달 가방에 넣고 산길을 올라갔던 그 밤이요. 환기창 너머로 수갑에 묶인 노인을 봤을 때 심장이 얼어붙었던 그 순간, 피 묻은 손가락으로 종이에 글씨를 쓰던 노인의 떨리는 손, 70억이라는 숫자. 지금 생각하면 꿈 같은 일이었어요. 하지만 꿈이 아니었죠. 수갑 자국이 남은 노인의 손목이 진짜였고, 터널 속 녹물이 진짜였고, 건조기 안에서 숨을 죽이던 그 3초가 진짜였으니까요. 구치소에 도착했습니다. 회색 콘크리트 건물이 겨울 하늘 아래 무겁게 서 있었어요. 철조망이 건물을 둘러싸고 있었고 정문에서 신분 확인을 받는 데만 20분이 걸렸죠. 소지품을 맡기고 금속 탐지기를 통과했어요. 오토바이 열쇠와 스마트폰을 빼고는 가진 게 없었습니다. 배달 가방은 정문 보관함에 넣어야 했어요. 면회실로 안내받았죠. 좁은 공간에 유리 칸막이가 일렬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쬐고 있었고 어디선가 철문 닫히는 소리가 울렸어요.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죠. 병원과는 다른 종류의 소독약 냄새였어요. 준우는 지정된 자리에 앉았습니다. 유리 칸막이 너머는 아직 비어 있었어요. 기다리는 동안 준우는 자기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볼트 커터를 잡았던 손, 노인의 팔을 부축했던 손, 건조기 문을 열었던 손, 배달 핸들을 잡고 있는 손, 같은 손이었죠. 유리 너머로 회장이 걸어 나왔습니다. 구치소 복장을 입고 있었어요. 3층짜리 별장에서 실크 잠옷을 입고 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죠. 하지만 자세는 여전히 반듯했어요. 등이 굽지 않았습니다. 환기창 너머에서 수갑에 묶여 있을 때도, 폐가에서 새벽을 보낼 때도, 기자회견장에서 고개를 숙여 사죄할 때도, 그리고 지금 구치소에서도 노인의 등은 한 번도 굽은 적이 없었어요. 유리 너머로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첫 만남 때와 같은 눈빛이었어요. 차갑지만 어딘가 온기가 서린 눈. 하지만 지금은 그 비율이 달라져 있었죠. 차가움이 줄고 온기가 늘어 있었어요. 왔냐?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네. 준우가 대답했어요. 잠깐 침묵이 흘렀죠. 유리 칸막이 너머로 서로의 숨소리가 들릴 만큼 가까운 거리였지만 손을 뻗어도 닿을 수 없는 거리이기도 했어요. 환기창 유리 너머에서 시작된 두 사람의 이야기가 면회실 유리 너머에서 다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준우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살이 좀 붙었구나.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는 거냐? 배달하면 밥은 굶을 일 없어요. 준우가 대답하자 회장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죠. 그리고 뜬금없는 질문을 던졌어요. 수학 점수는 올랐냐? 준우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이 입원해 있을 때 준우가 문병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준우의 배달 가방에서 검정고시 교재가 삐죽 나와 있는 걸 회장이 봤던 거였어요. 그 뒤로 만날 때마다 성적을 물었죠. 재벌 회장이 배달부한테 수학 점수를 묻는 장면이라니. 누가 봐도 어울리지 않는 대화였지만 이 두 사람 사이에서는 그게 자연스러웠어요. 50점에서 70점으로 올랐는데요. 준우가 대답했습니다. 아직 30점이 모자라군. 회장이 말했어요. 준우가 웃었죠. 회장도 웃었습니다.
유리 칸막이 너머로 두 사람의 웃음이 면회실 안에 조용히 퍼졌어요. 구치소 면회실에서 웃음소리가 나는 건 드문 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포구와 환기창과 볼트 커터와 터널과 건조기와 폐가를 함께 지나온 사람들만이 나눌 수 있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죠. 회장이 웃음을 거두고 준우를 바라봤어요.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100점 맞으면 그때 다시 와라. 그 한마디에 준우는 알았어요. 70억을 받지 않은 대신 노인이 준우에게 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요. 돈이 아니었습니다. 공부하라는 거였어요. 배달만 하지 말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라는 거였죠. 환기창 너머에서 피로 쓴 70억은 절박한 구조 요청이었지만 면회실 유리 너머에서 건넨 100점은 미래를 향한 주문이었어요. 이 노인은 돈을 주는 대신 방향을 가르쳐 준 거였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나간다는 안내 방송이 울렸어요. 준우가 자리에서 일어서자 회장이 한마디 더 했습니다. 어머니 허리는 좀 어떠냐? 많이 좋아지셨어요. 이제 혼자 걸으세요. 그래.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 폐가에서 했던 미안하다는 말이 기자회견에서 숙였던 고개가 47명에게 보낸 편지가 다시 한번 담겨 있다는 걸 준우는 느꼈습니다.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구치소 복장의 등이 유리 너머로 멀어져 갔죠. 여전히 고든 등이었습니다. 준우는 면회실을 나와 구치소 주차장에 세워둔 오토바이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가을바람이 불어왔어요. 6개월 전 폭우가 쏟아지던 그 밤과는 완전히 다른 계절이었죠. 하늘이 높고 공기가 맑았습니다. 낙엽이 주차장 아스팔트 위를 바람에 쓸려 굴러가고 있었어요. 준우는 오토바이 수납함에서 검정고시 교재를 꺼내 가방에 넣었습니다. 100점. 아직 30점이 모자라다고 했죠. 준우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헬멧을 쓰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배달 앱에 새 주문이 떴어요. 준우는 수락 버튼을 눌렀죠. 엔진이 부르릉 소리를 내며 깨어났습니다. 6개월 전 폭우 속에서 산을 올라가던 그 소리와 같은 소리였지만 이제 다르게 들렸어요. 무거운 소리가 아니라 단단한 소리로요. 오토바이가 구치소 정문을 빠져나와 큰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양쪽으로 가로수가 늘어선 길이었어요. 나뭇잎이 다 떨어진 가지 사이로 햇빛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죠. 준우는 그 빛을 정면으로 받으며 달렸습니다. 18살 배달부는 오늘도 배달을 합니다. 오토바이 가방 안에는 누군가의 저녁이 들어있고 그 옆에는 검정고시 교재가 들어있어요. 어머니의 등은 펴졌고 밀린 병원비는 사라졌고 70억은 받지 않았죠. 달라진 건 오토바이 한 대뿐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충분했습니다. 어머니가 두 발로 서서 웃고 있는 사진이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고 구치소 면회실에서 나눈 웃음이 가슴에 남아 있으니까요. 폭우가 쏟아지던 그 밤, 준우가 환기창 앞에서 돌아서지 않았던 이유는 70억 때문이 아니었어요. 수갑에 묶인 사람을 보고 지나칠 수 없었던 거였죠. 보육원에서 강제로 약을 삼켜야 했던 12살의 자기 자신이 그 지하실에 있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 한 걸음이 노인을 구했고 어머니의 등을 펴주었고 준우 자신의 미래까지 바꿔놓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폭우 속 산길을 달려 치킨을 배달하러 갔던 18살 소년에게서 시작됐어요. 환기창 너머로 수갑에 묶인 노인을 발견한 그 순간 소년은 모른 척 돌아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서지 않았죠. 볼트 커터 하나를 들고 다시 산을 올라갔어요. 세상이 아무리 차갑고 불공평해도 눈앞에 묶인 사람을 보고 외면하지 않는 한 걸음. 그 한 걸음이 두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은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따뜻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